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정미주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이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결혼과 관련 있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꿈꿔온 결혼식을 앞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니까 제 결혼식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고 짐작하실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생겨버렸고 저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응원도 받고 싶고 제가 내린 결단이 잘한 결정이었다는 지지도 좀 받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진지하게 들어봐 주시고 좋은 의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함께 엄마랑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 후로는 어떤 식으로도 전혀 교류를 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저와 오빠를 혼자 키우셨지만 이혼한 아빠로부터 양육비조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철이 조금씩 들면서 짐작을 했던 거지만 아마도 엄마는 어떤 식으로든 아빠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오빠도 너무 어렸을 때라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어렴풋이 엄마가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알 것 같았죠. 양육비 같은 거로도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학을 떼고 이혼을 한 것 같다는 것을 엄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할 뿐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은 아빠한테 양육비 같은 걸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을 엄마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엄마는 변호사였고 외할아버지도 이모부도 변호사였거든요. 이모부는 엄마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해요. 동기들 사이에서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도 이모가 틈만 나면 하는 얘기거든요. 이모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재밌나 봐요. 깔깔깔 웃으시면서 소녀처럼 얘기를 하신답니다. 형제라고 불렸다니까. 남매도 아니고 형제가 뭐니? 너무 재밌지 않아?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뭐랄까? 좋게 말해서 좀 대장부 스타일이잖니. 단적으로 너희 엄마는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너희 엄마 머리 기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 외할머니는 너희 엄마랑 나랑 공주처럼 예쁘게 입혀서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셨거든. 근데 그놈의 머리카락이 어깨 밑으로 자라게 되질 않는 거야. 연수원 시절에는 무려 쇼컷이었다고. 그러니 여자 후배들도 너희 엄마더러 오빠라고 부르고 그랬을 정도였다니까. 이모가 외할머니를 똑 닮은 거잖아. 소녀 같고 여성스럽고.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지. 이모부 이상형도 천생 여자였다며. 딱 이모 같은 사람 말이야. 그러니 엄마가 이모부한테 이모를 소개해준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엄마가 이모부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친동생을 소개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모랑 이모부는 내가 봐도 천생연분이야. 엄마가 중매 잘 섰지 뭐.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는 늘 바빴지만 이모네와 가까이 살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이모부는 제게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기에 충분한 남자 어른이셨고 이모는 부족한 엄마 사랑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따뜻한 여자 어른이셨던 거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오빠와의 우애도 유난히 돈독했어요. 그러고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던 덕분에 저는 흔히 말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구김살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김살 없고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던 아이였던 저는 그런 성향 덕분에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맡아놓고 했답니다. 그 시절 반장 선거는 말하자면 인기 투표 같은 거였거든요. 저는 남녀공학인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유독 말수가 적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일이 생겼고 반장이었던 저는 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친구 병문안에 가게 됐던 거예요.
그 친구가 입원한 병실은 대체 몇 명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건지 한눈에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병실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병문안을 했던 건 몸이 약하셨던 외할머니 뿐이었는데 외할머니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1인실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제게 병원은 좋은 냄새가 나는 쾌적한 곳이라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입원한 병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그 친구를 돌보고 있었던 그 친구의 엄마를 보니 그 친구네 집이 어떤 형편인지 단박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다 보였었고 그게 제게는 나름대로 충격적인 어떤 사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친구 병문안에 다녀와서 바쁜 엄마를 붙들고 한참 수다를 떨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하니까요. 엄마, 나 오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잖아. 병원은 원래 좋은 냄새 나고 깨끗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세상에 오늘 내가 갔던 병실은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 할머니 병실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그 친구 병실이 이상한 거야? 막 헷갈렸어. 이상한 게 어딨어. 그냥 다른 거지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인가 보네. 너 괜히 병문안 가서 그 친구가 더 곤란해하고 그랬던 건 아니니? 그치 엄마?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 병실에서 그 친구랑 그 친구를 간호하고 계셨던 그 친구 엄마를 뵙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더라고. 그 친구가 원래 말수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 그래서 난 이게 애들이랑 다 잘 지내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잘못한 건가 싶고 그래.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 친구 퇴원해서 학교 오면 더 잘 챙겨주면 되지. 어쩌면 전보다 더 움츠러질지도 몰라.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잘해봐. 우리 딸이 공부는 몰라도 그런 건 또 좀 하잖아. 그치? 엄마 말처럼 그 친구는 가난한 자기네 형편을 반 친구들이 알게 되어 더 위축된 것 같았고 저는 그런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친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저를 경계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다가가질 못했죠. 엄마가 그러셨듯이 그러는 게 그 친구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어서도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반이 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우리 반 반장으로 추천했답니다. 폐쇄적인 그 친구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3학년 인기투표, 아니 반장 선거에서도 제가 반장이 되었고 제가 추천한 그 친구는 부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그 친구는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게 많아졌고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지만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꽤 잘했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좋아서 반장을 했던 거고 공부는 그 친구가 잘했었죠. 그렇다고 뭐 반에서 1등을 맡아놓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더니 기어이 치대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던 친구였으니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 거였을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해. 멋있어. 최고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치대에 합격을 하다니 말이야. 진짜 축하해. 나 이제 치과에서 친구 드는 거야? 치과 가는 거 너무 싫지만 너라면 내가 기꺼이 믿고 내 일에 다 맡기겠어. 미래의 내 주치의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네 이 치료는 평생 책임지고 해줄게. 근데 주치의로서 말고 다른 걸로 해주면 안 되냐? 나 너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 사실 나 오랫동안 너 좋아했어. 근데 좋아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 근데 오늘은 이제는 사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났어. 지금쯤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뭐야 그게. 네가 치대생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귀엽다. 그래? 그럼 나 오늘부터 네 여자친구야. 너무 오래 친구로 지냈으니까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나도 너 좋아. 치대에 합격한 날 바로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꺼내는 게 귀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과 2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친구는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몸도 피곤했을 텐데도 저의 남자친구로서 제 옆을 정말 따뜻하게 지켜줬고 그게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예쁘게 잘 만났고 다들 짐작하시듯이 지금 그 친구는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의 예비 신랑이 되어 있답니다. 연애 기간도 길었고 알고 지낸 것은 더 오래됐으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무난하고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순진하고도 철없는 오산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 거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꿈같이 완벽한 저의 오산이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왕래를 하며 지낸 것도 꽤 오래전부터였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했었는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죠.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드렸고 예비 신랑 집에도 편하게 드나들었으니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이냐 말이에요. 중학교 시절 예비 신랑을 병문안 갔을 때도 뵌 적이 있었으니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의 여자친구이기 이전에 오랜 중학교 동창으로 여겨지기도 하셨는지 저를 참 편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랬던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힘들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 어렵다는 치대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 그런 아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행색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장을 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는 우선 너무 어색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피부도 너무 안 좋으시고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시는 데다가 한마디로 볼품없이 궁색한 모습인데 거기다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옷을 이것저것 걸친 모습은 기괴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소비에 집착하면서 본인 입고 걸치는 것에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는 모습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예비 신랑에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별 내색은 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바로 혼수와 예단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빠와는 왕래가 없고 엄마도 돌아가신 것을 예비 시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변호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엄마가 남긴 재산이 웬만큼은 된다는 것,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이모부도 변호사인 집안이라 집안 자체가 좀 산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 아들이 연애 결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치과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이참에 한몫을 잡으려는 듯 단단히 벼르고 저를 만나러 나오셨더라고요. 미주야, 그렇게 오래 봐왔는데 막상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만나니까 어쩐지 좀 기분이 조금 다르긴 하구나. 이래서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라고 하는 모양이야, 얘. 그래도 너는 나 시엠이라고 어렵게 여기고 다르게 대하고 그러지 마라. 그럼 나 정말 서운할 거야. 우리가 그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쌓아온 정이 있는데 우리는 남들 생각하는 그런 고부관계는 되지 말자고. 너도 나 편하게 생각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편하지 말자. 알았지? 그럼요, 어머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딱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저도 어머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남자친구 엄마,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도 그냥 친한 친구 엄마처럼 편하고 좋아요.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그게 더 좋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솔직하고 편하게 얘기할게. 그럼 너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렴.
사실 우리 승호가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치과의사 중에 내 아들만한 인물이 어디 흔하디? 중매시장에 내놓는다고 생각해봐. 키 크고 잘생기기까지 한 내 아들 병원 차려주고 데려가겠다는 자리가 줄을 설 거 아니야. 병원만 차려주겠어? 집 배우겠다, 차 바꿔주겠다. 아이고, 얘 말을 말자. 그래도 니들이 한 해 두 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연애한 정이 있으니 나도 그런 것들 하나도 아쉽지는 않아. 미련 갖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은 해와야지 않겠니? 너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테지만 오늘 너랑 나랑 서로 생각을 좀 맞춰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보자고 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단이나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단은 다음 얘기고 우선 혼수 얘기부터 하자꾸나. 아까도 말했지만 니들이 중매 세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나도 뭐 병원까지 해오라는 소리는 안 해.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지. 그래도 신혼집 정도는 해올 생각은 하는 거지? 그래, 몇 평 정도로 생각하니? 너무 좁은 평수는 좀 그렇더라. 그거는 안 돼. 아무리 신혼집이라고 애도 금방 생기고 그럴 텐데 잠깐 살다가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그럴 거야? 그것도 다 돈이지. 애초에 처음부터 애들 정도 낳고 살 집이다 생각하고 적당히 여유 있는 평수 골라서 들어가 사는 게 좋지. 아무렴. 아니, 어머님, 저희는 아직 그런 얘기는 해보지도 않았고요. 어머님께 이런 말씀이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겠어요.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끼리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고 싶은데요. 니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봤니? 그렇다고 이런 걸 척척 알아서 해줄 친정엄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승우도 그래. 걔가 뭐 의사라고 해도 병원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가 뭐를 알아. 지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다 선봐서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애들일 텐데 이런 건 걔도 아예 모르지. 자고로 집이나 뭐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어른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가전도 말이다. 냉장고나 TV 같은 큰 가전은 나랑 같이 고르러 다니자. 아무래도 내가 보는 눈이 낫지 싶어. 지 평수에 맞는 걸로 잘 골라야지. 그러니 집부터 먼저 정해오면 거기 맞는 가전이며 살림살이 같은 것들은 내가 같이 보러 다니마.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만 믿어. 너는 그저 카드 꺼내서 결제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편하니. 그런 거 고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다. 얼핏 재밌을 것 같지만 그게 소꿉놀이도 아니고 피곤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저는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승우랑도 그렇고 제가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이모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의를 해보나 마나.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하여간 알겠다. 네 생각이 좀 그러면 할 수 없지. 상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알려다오. 내가 아주 할 일이 많어. 그럼 집이랑 혼수는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예단 얘기부터 하자. 뭐 기본적인 목록 같은 건 너도 대충 알지? 시어머니 밍크랑 명품 가방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 나는 큰 욕심 없다고 그런 건 다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맞추면 될 것 같고 쇼핑은 나랑 같이 다니면 돼. 괜히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맘에 쏙 드는 걸로 내가 직접 고르면 될 일 아니겠니? 내 맘에 드는 걸로 잘 골라야 너도 돈 쓰는 보람이 있지. 그리고 일가 친척에다는 말이다. 그냥 친인척 양장 양복 맞추는 걸로 간단하게 끝내면 어떨까 싶어. 말도 마라. 잘난 치과에서 장가 보낸다고 다들 어찌나 기대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딱 잘라 말했어. 우리는 그런 허례허식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옷 한 벌씩 얻어 입는 걸로 끝내라고 했으니 걱정 마라.
여기 혹시 몰라서 옷 마취하는 친지들 치순 대충 받아왔다. 이대로 맞추던지 그것도 번거로우면 각자 알아서 맞추라고 할 테니 넌 그냥 결제만 해도 돼. 그러면서 식구 수대로 적어온 치수를 내미는데 와,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무리 예비 신랑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해도 그렇죠. 무슨 아들 팔아 팔자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시면 제가 두고두고 살면서 충분히 잘해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놀란 건 놀란 거고 할 말은 해야 하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한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랑 승우 오랫동안 만나왔고 사실 저는 승우가 치과의사라서 만났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기대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의를 해보고 말고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우랑 의논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선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으나 계속해서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계속하시진 않아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냥 질러보신 건가?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으셨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도 대충 얘기했어요. 예비 신랑도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치과에서 남편님 모셔오는 거니까 저도 집을 얻는데 어느 정도 보태겠다고 했죠. 그리고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이모랑 상의해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2차전을 벌이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도 아빠도 없이 오빠뿐인 저를 위해 이모와 이모부가 기꺼이 상견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또 그 혼수와 예단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제는 아예 목록으로 작성해서 인쇄까지 해와서는 이모와 이모부 앞에 내놓더라고요. 대충 봐도 6, 7억은 좋게 되는 목록이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이모와 이모부도 그 목록을 보고 기함을 한 거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고 나서는데 이모가 제 손을 지그시 잡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승우 어머님, 사돈 어르신, 제가 우리 미주 이모이긴 하지만 미주 엄마 대신 미주 엄마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제가 미주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미주랑 승우가 연애를 한 게 몇 년인데요. 제가 승우를 봐온 게 벌써 몇 년이고요. 치과의사라는 직업 하나 보고 혼수며 예단 바리바리 해간다는 조건으로 중매 넣어서 하는 혼인도 아니고 애들이 오래전부터 지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예쁘게 연애해서 하는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인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저도 주변에서 한다 하는 집 딸내미 시집 보내는 것도 보고 며느리 드리는 것도 안 본 게 아닌데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해둔 게 있고 수준 맞춰서 갖춰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이런 목록 주고받는 건 마치 무슨 거래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아니 이것 보세요 미주 이모님. 조용조용 교양 있는 척하면서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기가 막혀서. 치과의사 사위 남편 보면서 이 정도도 안 해오는 건 나일강도 심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제대로 보냈고 싶네요. 한다 하는 집 어느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하는 소린데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내가 없이 살던 시절에도 있는 집 가정부만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 왜 이래요? 나도 할 만큼 다 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남의 집 일이나 하러 다니는 여편네로 보이시나 봐요. 그래도 내가 미주 시애미 자리인데 명색이 시댁 아니냐고요. 그리고 내 아들이 어디 보통 아들인가요? 치과의사 아니에요? 치과의사. 나 치과의사 아들 둔 시애미라 이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시댁은 시댁이지 시자 무서운 걸 알아야죠.
부모가 일찍 이혼했다더니 그래도 그렇지. 그럴수록 그런 건 더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대뜸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흥분을 하더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격해지면서 발언의 수위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낳아준 엄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걸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오빠에게 다 들켜버려서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창피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이 그렇게 난감해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흥분했고 이모와 이모부도 기가 차서 벙쪄 있는 상황에 상견례 식사를 하고 있던 별채의 문이 열렸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이모가 벌떡 일어나며 형부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예비 신랑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낯빛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저희 아빠가 누구길래 예비 신랑이 그렇게 놀라고 예비 시모가 그렇게 굳어버렸냐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예비 신랑이 새로 취직한 치과의 병원장이시거든요. 그냥 웬만한 개인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던 남편이 최근에 큰 치과로 옮겨가게 됐는데 저희 아빠가 그 치과의 병원장이었던 거죠. 아빠 병원은 6층짜리 건물 전체를 통으로 치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서 기업이라고 해도 좋을 규모의 대형 치과였어요. 예비 신랑이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되기까지 저는 그런 아빠 얘기를 예비 신랑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처음부터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럴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은 저도 아빠가 치과 의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얘기했다시피 엄마는 아빠랑 이혼하신 뒤로 아빠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고 어떤 식으로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아빠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빠가 저와 오빠에게 연락을 해오셔서 다시 만나게 됐던 거고 그제야 아빠를 처음 만난 거죠. 아빠가 치과 의사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지 몰라. 너희들이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엄마랑 한 약속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 지금도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지금도 믿을 수가 없구나. 엄마를 만나지는 못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로 위안 삼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빠랑 저는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사진 한 장 갖고 있는 게 없었다고요. 엄마가 아빠와 연결되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어렴풋이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헤어졌구나 짐작만 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 엄마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없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정말 끈질기게 엄마를 쫓아다녔었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니. 아빠는 100번쯤은 찍었던 것 같다. 그렇게 엄마 마음을 얻었는데 아빠의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들 할머니가 엄마랑 결혼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셨었지. 왜요? 엄마 정도면 너무 괜찮은 신부감 며느리감 아닌가요? 뭐 때문에 반대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어. 전통적인 남자 여자 역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셨지. 게다가 아빠가 하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집에서 얌전하게 내조를 할 수 있는 며느리를 바라셨어. 그런데 엄마는 변호사라는 근사한 직업도 갖고 있었고 얌전하게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니. 그래서 반대를 하셨어. 정말 대단하게 반대를 하셨지. 아이, 너무해요.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고 할머니가 엄마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치를 떨 정도로요?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면서 할머니랑 연을 끊었거든.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를 안 보겠다고 하신 거니까.
의절을 당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엄마는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그런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심하게 대들었거든. 그랬더니 나를 다시는 안 보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를 안 보고 살았어. 그러는 동안 너희 둘도 태어났고 말이야.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됐잖아요.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거죠?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지. 할머니가 엄마에게는 모질기만 한 시어머니였지만 아빠에게는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집안을 일으키고 키워주신 분이잖아. 그런 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계속 모른 척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말을 안 하고 아빠 혼자 할머니를 뵈러 갔었지. 그렇게 어머니를 배웠는데 너무 약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빠는 할머니 곁을 지키기로 한 거야. 엄마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어. 엄마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엄마와 너희들을 버리고 할머니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할머니가 이러는 게 많으셨던 분인데 마치 아빠가 할머니 재산을 포기 못해서 저 자식도 버리고 할머니 곁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더구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뭐. 아빠 마음이 변한 건 맞잖아요. 처음에는 엄마를 선택한 거고 그때는 할머니를 선택한 거고, 그리고 할머니 재산 때문에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엄만 그걸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했던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아요. 이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빠 재혼 같은 건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꽤 오래 계셨어.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7년 후에 돌아가셨거든. 그 사이에 아빠가 재혼해서 지아비로 섬김받으며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그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더라. 재혼은 안 했어.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고 보니 우린 아빠가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요. 아빠 직업이 뭐예요? 아빠는 치과 의사란다. 의사라는 직업이 고되고 외로운 직업이긴 하단다. 덕분에 아빠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외로운 사람으로 살았네. 그래도 꽤 성공하긴 했어. 물론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 덕에 남들보다야 쉽게 내 병원에 가질 수 있었지만 이만큼 크게 키운 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아서 언젠간 너희들을 다시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번이나 엄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너희 엄마는 마음을 아주 단단히 닫아버렸더라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어. 알겠어요. 이제 힘든 얘기는 더 안 하셔도 돼요. 엄마도 아빠도 나름대로 다 그럴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당시에는 아빠가 그렇게 재회하게 됐던 걸 굳이 예비신랑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빠를 내 아빠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비신랑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얘기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후로 아빠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면서 아빠에게는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치과의사라는 것을 밝히긴 했었죠. 그러니 예비사위가 후배님이라니 반갑구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지금 다닌다는 병원에서 경험을 좀 쌓고 아빠 병원에서 제대로 수련을 시켜보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아빠가 먼저 권유를 하셨던 덕분에 제가 예비신랑에게 아빠 치과에 지원해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신 제가 아직 예비신랑에게 아빠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예비신랑에게는 아빠가 병원장인 치과라는 사실은 숨기고 규모도 크고 대우도 좋은 치과라던데 지원해보라고 슬쩍 추천을 했었죠. 예비신랑은 그렇게 아빠 치과에 지원을 했고,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병원장인 아빠를 독대할 기회는커녕 오다가다 마주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물론 예비신랑이 병원장 얼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니 아빠가 상견례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였을 테고요. 사실 상견례 자리에 아빠를 모시면서 예비신랑과 예비시어머니에게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작정이었어요. 예비신랑과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상견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와주실 수 있냐고 거기서 아빠를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아빠는 흔쾌히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러고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상견례 자리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빠, 상견례 자리에 와주셨으면 했는데 그걸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언제든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걱정되는 거라도 있니? 사실은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건 뭐 갑질이 따로 없더라. 나 정말 너무 황당했어. 그럴 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빠가 승호 다니는 치과 병원장인 걸 알게 되면 뭐라고 나올지 몰라. 지금도 그러는데 아빠가 그 정도 재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걸 바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친구는 평판도 좋고 속물스럽지도 않고 건실해 보이던데 아빠가 본 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니 내가 눈여겨보긴 했지. 몰래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니 아빠도 걱정이 되는구나.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 말이다. 오히려 아빠가 자기 아들 다니는 치과 병원장이나 되는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기가 죽어서 네가 말하는 그런 갑질이 쏙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빠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아마도 여러 생각을 하면서 상견례 장소에 와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저한테도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옆방에서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 싶어서 결국 그렇게 그 방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짓도 있고 하니 행여나 자기 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지 횡설수설하면서 공감도 안 되는 자기 변호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주 아버님이 그렇게 높은 분이신 줄도 모르고 아이고 참 뭔가 단단히 잘못한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들 자식을 이만큼 키워놨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들이 이만큼 잘 되고 나니 주변에서 바람 잡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저도 모르게 팔랑귀가 됐던가 봐요. 그 바람에 정신이 잠깐 나갔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 될 아이 우리 미주를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서 밥도 수도 없이 해먹이고 그랬지 뭐해요. 미주 엄마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내 딸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예뻐했어요. 그러니 사돈 어르신도 제 아들을 그저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잘 좀 봐주세요. 새빨간 거짓말. 일가 친척 모두 예비신랑네만큼이나 어렵게 살고 그나마 예비신랑네는 예비신랑이 잘 돼서 상황이 달라진 거지만 다른 집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예비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은 몇 번 뵌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람 잡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선동한 게 아니라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며 예비 시어머니를 말렸어도 시어머니가 나서서 아들 장사하려고 했던 걸 저도 얼마쯤은 들어서 알 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혼수나 예단 문제를 들먹이며 얼굴 바꾸고 돌변한 모습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건 더 보기가 힘드네요.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로 이 순간만 모면하라고 하시는 모습에 환멸까지 느껴져요. 아들이 새로 취직한 큰 치과의 병원장이 저희 아빠라고 하니까 바로 아빠한테 굽신거리시네요. 차라리 저나 이모한테 하시던 것처럼 당당하게 갑질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얼굴이 확확 달라지시는 걸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름 끼치고 치가 떨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할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죄송해요. 집에 가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렸어요. 사이다 날리면서 들이받는 것으로 상견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예비 신랑을 만나서 솔직한 제 심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상견례 때 당신 엄마한테 말한 그대로야. 정말 그래. 그게 내 진짜 속마음이야. 변한 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해해. 내 어머니지만 내가 뭐라고 변명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네 마음을 존중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가 그럼 나를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래도 너한테는 힘들게 너를 낳고 길러준 엄마잖아. 그런 엄마를 나몰라라 하고 인연 끊고 살라고 할 수는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도 할머니랑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었던 거야. 그게 결국은 엄마랑 아빠를 파경에 이르게 한 거지. 그래, 알아. 아버님, 어머님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내 마음이 그래서 더 아프다. 정말 미안해. 나한테는 떠올리기 힘든 일들일 텐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더 힘들게 떠올릴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해.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예비 신랑의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혼은 하되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어떤 식으로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 혼자 아들돌이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가 친척 다 모시고 하는 결혼식도 생략하고 예비 신랑과 제가 신혼여행지로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모리셔스에서 이모, 이모부, 우리 오빠 그리고 저와 예비 신랑의 정말 친한 친구 몇 명만을 증인으로 한 간단한 언약식을 치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다시는 대면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비 신랑과 예정대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니의 생활비 등을 돕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목돈을 지원하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랑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도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지를 두고 또다시 나 혼자 고민을 했어.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도 걱정되는 것들이 많기는 해. 네가 지금은 나랑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나중에 나랑 이런 약속을 한 걸 후회하면 어쩌나. 나중에라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쩌나. 우리 아빠처럼 너희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너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돼서 너도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떠나버리면 어쩌나. 그게 아니면 나 모르게 네가 너희 어머니한테 자꾸 목돈을 해드리면서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애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정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야. 당연해. 네가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해. 충분히 그럴만해. 네가 한 얘기들 중에서 나도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들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말할게. 나는 너랑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우리 엄마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제일 먼저 알지 않았겠니. 그래도 나는 엄마를 믿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그러시다 말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를 따로 만나서 하셨다는 얘기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내가 직접 본 거잖아.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엄마를 안 보고 살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렇지만 영원히 그럴 수 있을지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다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나만은 엄마를 보고 살겠다고 한 거야. 그래도 엄마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고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맞으니까 어쩌겠어. 내가 그런 엄마를 갉아먹으며 자란 건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너랑 엄마가 어떤 식으로도 엮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해. 그리고 그걸 두고 너를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일도 없을 거야. 나는 네가 너무 고마워. 너는 얼마든지 나를 떠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는 네가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지금 내린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믿어도 돼. 믿어도 돼? 나 정말 잘하는 결정이겠지? 마음을 확실하게 굳힌 지금은 잘한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예비신랑은 제게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한 적이 없으며 예비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도 예비신랑에 대한 제 사랑이 식지 않았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예정대로 예비신랑과 결혼해서 잘 살 거예요. 예비시어머니가 아무리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해도 예비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 장담하고 확언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법이니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할게요. 예비시어머니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지 언제부터 변하게 된 건지 그건 구구절절한 사연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저 제 삶을 열심히 살 것이고 언젠가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니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것뿐이죠. 이런 사연 속에 결혼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있어요. 많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제 마음속 하객으로 모실게요. 응원과 축복 많이 해주실 거죠? 지금 제게는 그런 응원과 축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시간마다 댓글 확인할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항상 건강하세요.